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유창호 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험에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험의 합격 커트라인은 70이고 또 이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이 시험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PPT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험의 정의입니다.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렇게 이제 법으로 나와 있죠. 법정 자격증이다라는 것인데,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업무, 투자 권유 업무, 투자 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자격시험에 꼭 합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법정 자격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투자 운용사 시험의 경우는 자, 고객의 재산이죠, 다. 고객의 재산을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문성이 검증이 돼야 되고 그 전문성을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투자자산 운용사 시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은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주어지죠. 이게 이제 가장 큰 거고요. 나머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소소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깨알 혜택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명시된 혜택이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아도 투자권유 대행인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상위 시험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NCS 채용을 준비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놓치면 안 되죠. 금융보험의 그 35개 능력 단위 중에서 그 NCS 채용 시스템으로 금융보험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이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KSA가 있습니다. 지식 부문인데 이 시험의 경우는 이 시험에 패스를 하면은 이 자산운용 업무 PB 영업에 대해서 이 K가 요건이 갖추어지는 거죠. 만일에 이 시험에 합격을 한 상태가 아니라면 자산운용에 관한 예를 들어서 관련된 학점을 얼마나 이수했다라든가 또는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라는가를 증빙을 해야 되는데 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그런 절차는 생략이 된다. 이런 메리트가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큰 관점에서 이 시험이 운용 인력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거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해서 바로 내가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펀드 매니저가 되고자 할 때 이 시장의 진입 장벽이 과거에 비해서 매우 낮아지고 있다.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리 남들보다 미리 좀 더 많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데이터입니다. 주식형 펀드 전체 잔액이 2018년 11월 기준으로 77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브 카운트 1임형, 신탁형도 있는데 1임형이죠. 1임형의 잔액이 115조입니다. 이게 역전이 됐죠. 이제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 하면은 주식형 펀드는 그 소수의 운용력이 대규모 자금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여기는 고객이 일임한 건데 고객별로 이 맞춤형 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훨씬 더 많은 운용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경우는 이제 자산운용 회사가 펀드 매니저 운용력의 수가 한 5명, 많아봐야 10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레브 카운트 1임형이 많이 계좌가 이제 증가되면서부터는 대형 증권사의 경우는 작게는 500명, 많게는 1000명까지도 운용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맞춤형 운용 시대의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금리가 워낙 심해지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운용 인력에 대한 수요는
전반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또 재밌는 것은 말이죠. 요즘 이제 그 부동산 관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시험을 보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부동산 펀드 잔액인데요. 보시면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14년 기준에 이제 29조 했는데, 제가 이제 업데이트 해봤습니다. 자, 2018년 9월 기준으로 67조, 부동산 펀드가. 그리고 이제, 리츠입니다. 리츠가 35조예요. 많이 증가하고 있죠. 최근에 그 리츠 공모 펀드가 나오면요. 나오자마자 완판이 된다고 해요. 홈쇼핑도 아닌데. 거의 완판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부동산에 대한 그 리츠의 2017년 배당률이 7에서 8%라고 해요. 이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로 투자한다면 러시아 국채, 뭐 인도 국채, 인도네시아 국채 이런 데가 7% 정도 돼요. 그리고 브라질의 경우는 이제 10%를 상회하는데 그런 나라들이 좀 정세가 불안하고 또 환율 변동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되는 대상은 아니죠. 그런 걸 비교한다면 국내에서, 그죠? 국내에서 부동산 펀드에 투자해서 이 정도 수익이 나오니까 돈이, 그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부동산 간접 투자도 증가되고 여기에 대한 자산의 운용을 하기 위해서도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제 추가적인 교육이 있죠. 네, 그래서 역시 장기적으로 좀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운용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과거에 비해서는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에 관련된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합격률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자,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합격률을 보면은 좀 재밌는 사실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자 하는 줄여서 투운사 시험을 하겠습니다. 투운사 시험은 29.9%, 30% 내외이고 펀드 자문인이 47.8, 네, 꽤 높습니다. 파생 자문인이 37.3, 파생 상품이 아무래도 좀 어려운 거를 고려한다면 꽤 높은 거예요. 40%에 가까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아래 부분을 보면은 어때요? 자산관리사, 이제 은행 FP죠. 22.9%, 그리고 외환전문역이 22.2%, 네, 보험심사역은 19%,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AFPK가 네, 28.7. 자, 여기서 그 공통점 분리를 해보면요. 자, 먼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공인시험이죠. 자, 국가공인시험의 합격률은 꽤 낮습니다. 그런데 위에 법정자격시험입니다. 위에 세 개는. 법정자격시험은 꽤 높죠. 합격률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러냐면은 국가공인시험은요, 그 일정한 심사 기준이 있거든요. 합격률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운영하는 기관들이 뭐 금융연수원이나 보험연수원 측에서 이제 국가공인의 그 지위에 걸맞는 어떤 그 권위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합격률을 가급적이면은 네, 낮게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법정 자격증의 경우는요, 합격률을 낮게 유지를 하고자 한다면 현업에서 이 시험에 합격을 못해서 업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문인 시험의 경우는 불안전 판매가 중요하죠. 그래서 불안전 판매가 안 될 정도로 어떤 그 지식 수준을 테스트하는 거죠. 운영 업무의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최소한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 수준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준을 정해놓고 이 수준을 상회하면 합격인 거고 안 되면 탈락인 거죠. 그래서 합격률 자체가 그 본질적으로 국가공인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좀 더 이 법정 자격 이 시험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합격률에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 공인 시험에 비해서 합격률이 낮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정석대로 시험 범위 전체를 꾸준히 차근히 준비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떨어뜨리기 위해서 억지로 시험을 어렵게 내는 그런 시험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제 우리 이 투자 운용사 시험은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난이도에 대해서 아주 어렵다 이런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준비를 하면은 합격은 할 수 있다. 준비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또 하나의 의미가 문제은행식이다라는 겁니다.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은행식이다. 자, 그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앞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 개인보험심사역, 보험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이 시험의 이제 합격률이 19.0%잖아요. 자, 이 시험의 경우는 제가 이제 이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시험의 경우는 그 직전 시험이 예를 들어서 25%다. 뭐 이렇게 나오면요. 출제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전체 누적 난이도를 누적 합격률을 20% 내외로 맞추고자 또 새롭게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30%에 가까운 합격률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 시험은 15%로 나왔거든요. 합격률이. 그래서 이제 늘 새롭다고 합니다. 늘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렇지만 이 문제은행식은 여러 문제들 각 세부 과목마다 중요한 문제들을 문제 풀에 담아놓고 그죠? 시험별로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일단 문제은행식은 새롭게 매 시험마다 새롭게 출제한 시험에 비해서 근본적으로 난이도가 높진 않고요. 그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반복이 된다는 거죠.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투운사 시험에 준비하는 핵심, 킬 컨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기존에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많이 파악할수록 유리한 거죠. 그런데 일단 기출문제가 공개되는 시험이 아니니까 좀 비공식적으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저도 이제 오랜 이 강사 생활하면서 특히 이제 투운사 시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시험 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몇 회 분량의 기출 문제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강에 제가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18년 6월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실업률 문제죠. 이렇게 해서 실업률이 얼마냐? 요거는 이제 그 해설을 보면은 답이 25%이고요. 진짜 실업률이 25%이면 난리가 납니다. 폭동이 나요. 자, 이 실업률의 포인트는 이제 계산의 포인트는 분모에 경제활동 인구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생산활동 가능 인구가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 답이 달라지게 되죠. 자, 여기 이제 제가 시험 봤을 때도 나왔었거든요. 한참 전인데도. 그래서 이제 문제은행식이 맞구나 이렇게 확실히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생산활동 가능 인구 500분의 400. 그죠? 80인데, 이게 이제 그 18년 11월 시험에 바로 직전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기본서를 보면은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 공식이 적혀 있고 그 밑에 실업률 이렇게 공식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숫자 예시는 주어지지 않고요.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거시경제의 네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출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를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요. 제가 가급적이면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인 도움을 얻어서 파악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가급적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이 문제는 좀 난이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투자 분석 기법에 12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기본적 분석이
네, 투자 분석 기법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산업 분석에서 주로 7문항, 3문항, 2문항이 나옵니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 분석 7문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EB 에피타 비율을 이용해서 상장 기업의 주당 가치를 추정하는 것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 11월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 답은 500이에요. 기본서에는 이제 절차를 문장으로 기술을 하고 있고, 숫자 예시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연습 문제 보면은 매우 어렵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11월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죠? 또 뭐 다음이든 그 다음이든 언젠가는 또 나올 수 있겠죠. 미리 또 뭐 또 시험에 나온다 이걸 떠나가지고 이런 문제를 이제 열심히 이렇게 풀어보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네, 요건 이제 해설이고요. 자, 그러면 전체 커리큘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세부 과목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1과목, 2과목, 3과목, 세부 과목이 엄청 많은데, 이제 시험 범위 그 기본서 페이지를 따지면은, 제가 보기엔 아마 제일 많은 시험입니다. 금융보험 전체 시험의 종류 중에서 기본서 페이지가 제일 많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100문항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죠? 예, 이 세부 과목은 잔뜩 많은데 세부 과목별로 문항 수가 많지 않으니까 또 시험 대비하기가 또 쉽진 않죠. 자, 컷이 70이고요. 이제 여기서 일단 그 여러분이 전략 과목으로 꼭 그 대비를 해야 되는 과목이 뭐냐면은, 자, 잠시 후에 이제 진행이 되는 세제, 네,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 8문항. 자, 제가 왜 이거를 전략 과목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론 이제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내용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해를 하면 이게 분량이 작습니다. 이 두 과목의 그 기본서 분량이 작아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리스크 관리의 8문항에 비교해서 본다면요, 이제 이 법규 쪽에 가면은 훨씬 더 분량이 많으면서 문항이 작습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세제나 리스크 관리 이런 쪽은 처음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차근히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별 문제가 없는, 그래서 꼭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된다. 뭐 기타의 과목에 대해서도 이제 인강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진행하는 이 핵심 종합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이론과 문제를 병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서, 기본 이론 강의, 그 문제풀이 강의를 분리해서 하는데, 저는 이걸 합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론에서는 이제 그 제가 지은 책으로 강의를 하는데, 물론 이제 기본서의 내용을 최대한 제가 반영을 하고 있고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죠.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풀이를 통해서, 자, 이론을 배우고 문제 풀이를 해서 확실히 이해하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이 돼서 선순환이 되는 이런 학습을 해야 시험장에 가서 확실하게 문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문제를.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그 핵심 종합반의 강의, 제가 진행하는 강의 방식이 지금 제가 이제 그 토마토패스에 런칭이 되고 있는 이 보험 심사학 인강으로 검증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 보험 심사학 이제 이 시험의 경우 제가 시험장의 90% 이상이 토마토패스 교재를 보고 있더라라는 후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 인강이 현재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봤지만 합격률이 꽤 낮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핵심 종합반 강의만으로 합격한 분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토마토패스 홈페이지에 후기들이 많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말이 좀 와닿습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게 뭐냐면은 그 스포츠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얘기인데, 우리 그 투운사 시험에 딱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투운사 시험은 범위가 엄청 많습니다. 그죠? 엄청 많은데 이제 100문항이 나오니까 이 중에서
사실은 좀 확실히 테스트를 변별력을 확실히 가리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1부, 2부 나누어서 100문제, 100문제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 자격증이다 보니까 1부, 2부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 더 합격하기는 쉬운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 백문학이 나오지만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범위에서 시험에 다 나올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정석이겠죠. 그래서 연습은 실전처럼 내가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이 모든 부분에서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전제를 두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 네, 정석대로 정통 학습을 하는 게 최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네,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다 준비를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왔다면 충분히 시험은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핵심 종합반의 강의 방식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샘플이라 할까요? 자, 실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파생 운용의 여섯 문항 대비 이 파생 상품 투자 운용 파트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푸콜 페리티입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설명하고요. 자, 푸콜 페리티가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다 요 파생 시간에 진행할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푸콜 페리티 변형. 네, 블랙쇼울즈의 모형은 콜 옵션을 구하는 거죠. 콜 옵션을 구하고 이제 풋 옵션 어때요? 풋 옵션의 가격은 이런 식으로 푸콜 페리티를 활용해서 풋 옵션의 가격을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요, 2018년 11월 시험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 이 채권 매수, 자, B가 만기 행사 가격을 받는 채권이죠. 이 채권 매수가 뭐냐? 푸콜 페리티를 알아야 맞출 수 있는 거죠. 채권 매수는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이 C가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 되죠. 이 푸콜 페리티 산식을 하면 금방 적용을 할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론을 보고 예제를 풀어봅니다. 투운사 시험은요, 계산 비중이 꽤 높습니다. 계산 문제 비중이 높은데, 왜 그러냐면은, 계산을 위한 계산이 아니라, 투운사 시험에서 이제 개념 자체가 숫자를 통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많거든요. 숫자를 통해야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뭐 계산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이고요. 이렇게 이제 기초자산 매수와 동일한 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채권 매수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채권 매수에 대해서 이 이론을 알면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핵심 종합반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돼 갑니다. 요거는 어떤 보험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자격 취득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 부분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밑에 보시면은 투자운용사 시험에 대해서 그 지원금이 얼마가 나가죠. 그러니까 AFPK 투자운용사 보험심사역 뭐 거의 뭐 비슷한 레벨에 있죠. 이제 제가 처음에 약간 의외였던 것은 이 투자운용사 시험은 어때요? 증권업계와 운영업계의 직무 연관도가 높고 보험의 경우는 아마 가장 직무 연관도가 낮은 시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론 이제 자격수당이나 인사가점 대상은 아니지만 자격에 대한 지원금이 나간다라는 건 그만큼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투자운용사 시험으로 만나게 되는 거지만 여러분은 이게 끝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높은 곳으로 여러분이 타겟팅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이제 특히 그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좀 임팩트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요것이 타겟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 손해사정사와 CFP. 손해사정사는 이제 손보에 관련된 특화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CFP는
뭐 전 금융기관에 다 우대를 받는 자격이죠. 여기는 자격수당도 나가고 네, 인사가점도 있습니다. 그죠? 투자운용사를 잘 준비한다면 CFP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합격이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좀 더 열심히 해서 이왕이면은 어때요? 기본기를 잘 갖추면은 그 상위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해사정사의 경우는 심사역이 또 많은 커리큘럼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물론 이제 요거는 특정 회사에서 하는 건데 뭐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죠. 이제 여기서는 잠깐 이제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증권업계 출신이고요. 운영 업무를 담당했었고 또 현재 그 금융보험 수험서 분야에서 아마 제 교재가 제일 많이 출간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이 투자운용사 이 강의를 좀 최고의 퀄리티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자부심 있게 수강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호흡을 하시면서 끝까지 완강을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성과물이, 성취물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의 1편입니다. 세제 및 절세 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전략 과목이 돼야 된다. 강조를 드립니다. 처음에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부담이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처럼 암기 부담이 많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시고 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주제가 조세를 분류한 건데요. 여러 기준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시험 봤을 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 주체별, 국세, 지방세, 조세 전가성, 목적성, 과세 표준 단위, 세율 구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이제 매칭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한번 볼까요? 자, 소득세는 국세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월급 받으시면은 그 금융소득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이자나 배당 소득을 받으면은 14%에서 원천직수 여기다가 1.4가 요게 이제 국세입니다. 이거 소득세, 국세고요. 소득세 할 10%, 1.4%가 이제 주민세로 지방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15.4가 되는 거죠. 국세는 뭐 당연히 국고에 귀속이 되는 거고, 지방세는 여러분의 그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세, 지방세로 나눠지는데,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세 전가성을 따져보면은, 소득세는 직접세입니다. 직접세, 간접세는 뭐냐면은, 그 납세 의무자에게 직접 그 부담을 하는 게 직접세이고요. 간접세는,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건데, 좀 이제 쉽게 이해하면은, 납세 의무자와 신고하는 자가 다른 게 간접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세를 볼까요? 유류세는 이제 휘발유를 넣는 사람이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거지만 그 세금 신고는 판매업체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유류세, 주세, 또 밑에 보시겠죠. 부가가치세, VAT라고 하죠. 네, 이것도 이제 내가 실제 소비자가 10% 추가로 부담하잖아요. 그렇지만 판매업자가 신고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어때요? 나에게 직접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는 직접세이고요. 그 다음에 지출의 목적성에서는 보통세입니다. 특별한 목적, 뭐뭐를 위해서 지방교육을 위한 세금, 지방교육세, 농어촌을 위한 세금, 농어촌 특별세 이런 식으로 뭐뭐를 위한 이게 이제 목적세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보통세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소득세 마저 보면요. 과세 표준 단위로 종가세, 종량세가 있는데
종가세는 퍼센테이지로 퍼센트로 부과되는 세금을 종가세라 합니다. 종량세는 예를 들어서 인지대 뭐 1,000원, 뭐 2,000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인지대. 금액으로 표시되는 게 종량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국세요, 직접세요, 보통세요, 종가세요, 또 누진세죠. 소득세는 이제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6%에서 최고 42%까지 누진세로 뭐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다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를 보면은 부가가치세도 국세예요. 우리 이제 우리 문제집 우리가 공부하는 기본 교재 첫 페이지에 국세, 지방세 종류 나옵니다. 보셔야 돼요. 시험 나왔으니까요. 3대 국세가 이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대 국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이제 간접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보통세입니다. 그리고 종가세이고, 자, 부가가치세는 어때요? 누진세는 아니죠. 비례세죠. 그 마진의 10%니까 비례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세를 분류하는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대비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조세의 전가성이다. 납세 의무, 납세를 실제 부담하는 자와 신고하는 자가 다른, 그죠? 같으냐, 다르냐. 같으면 직접이고, 다르면 간접이다. 그 얘기죠. 2번입니다. 자, 그럼 참고로 어때요? 국세, 지방세는 나라에서 부과하느냐, 지방에서 부과하느냐. 과세 주체별이죠. 자, 과세 주체별. 그리고 보통 목적은 어때요? 지출의 목적성이 있냐, 없냐. 그죠? 그리고, 종가나 종량은 과세 표준 단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분명히 풀에 있습니다. 대비하셔야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다음 주 국세가 아닌 거 이게 2018년 6월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어때요? 뭐 어렵지 않죠? 네,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다 국세입니다. 이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이 종부세는 국세이고요.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등록 면허세가 취등록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지방세입니다. 네, 3번입니다. 실제 나왔으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서류의 송달입니다. 서류의 송달의 종류가 일단 보면은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전자 송달, 공시 송달이 있는데 서류가 송달이 돼야 이제 납세 의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시작이 되는 요건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교부 송달은 직접 교부가 되는 거고요. 우편은 우편으로, 전자 송달은 이제 인터넷으로 되는 거고. 자, 공시 송달이 뭐냐면은 납세 의무자가 이 송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일부러 약간의 편법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부를 했을 때 그러면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시 송달로 그런 경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납세 의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길어진다면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서류의 주요 내용을 이제 관할청에서 공고하고 그로부터 14일입니다. 14일이 경과됐을 때는 이제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시험 문제 이 14일 자리에 32일로 오답으로 잘 나옵니다. 14일 자리에. 네. 자, 예제 보겠습니다. 세법이 정하는 기한. 기한은 제가 앞에서 이론 설명이 없었는데 뭐 이 문제를 통해서 바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기간과 기한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기간은 일정, 그죠? 이게 기간이고, 기한은 언제까지. 이게 기간이고, 언제까지 이게 기한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기한이 만일에, 해당 일자가 기한인데, 그 해당 일자가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돼요. 그 다음 날이 되죠.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는 통신 일부인, 통신 소인이라고 하죠. 자, 이게 이제 찍힌 날짜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만일에 기한이 11월 5일인데요. 우편 소인의 11월 5일자 찍히면 돼요. 도착은 11월 7일 됐다 하더라도 그 소인의 찍힌 날짜를 이제 날짜로 신고가 된 것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당의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송달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 직접 교부하는 거니까 교부 송달이 되겠습니다. 자, 송달의 종류, 교부 송달, 우편 송달, 네, 전자 송달, 그리고 공시 송달.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다, 그죠? 14일입니다. 14일.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입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입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자,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그렇지만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헷갈리는 게 상속 정형입니다. 상속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됐다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증여세에서 오답으로 증여가 개시되는 때 이렇게 잘 나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 개시가 되는 거지만 증여는요, 취득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지세는 과세 문서를 작성한 때입니다. 과세 문서를 작성한 때. 또 증권거래세는 자, 매매 거래가 확정되는 때입니다. 매매 거래가 확정되는 때다 이 말은 이제 그 매도 거래죠. 매도가 매수를 한 다음에 매도를 함으로써 확정되는 거죠. 뭐 다른 말로 청산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럴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닙니다. 과세 기준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재산이잖아요.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일자에 이제 그 재산 규모가 얼마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그 얘기입니다. 과세 기준일입니다. 자,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원천징수는 이제 지급할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일단 이제 그 세법의 기간이 1년의 기간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 중에 자,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자, 그 다음 해에 5월 1일, 5월 달에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게 맞거든요. 이게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이제 원천징수로 이 절차를 생략해 주는 거죠. 저 같은 사업소득자는 이렇게 매년 5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나 벌어들였냐가 어때요? 이 12월 31일에 확정이 되겠죠. 그죠? 내가 1년간 얼마를 벌었느냐? 이게 이제 과세 대상이 되니까 이 기간이 끝나야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 기간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죠. 그러니까 12월 31일에 얼마를 벌었는지 그 소득이 확정이 되는 거니까 과세 의무도 여기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과세 기간이 끝이 나야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된다. 납세 의무 성립된다. 그래서 자,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 의무를 성립시기로 하지 않는 것은인데 이 세 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과세 기간이 끝났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아시겠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대 국세라고 합니다. 3대 국세. 네. 3대 국세.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납세 의무 확정은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문제집은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마저 정리하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어떠셨나요? 복습을 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